네, 안녕하세요. 세계관은 이야기교사 책이다의 이준영. 김재훈입니다. 네, 저는 처음이라서. 네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역사와 관련된 개론서들을 이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역사 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전공을 하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공자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전공이긴 전공인데요. 제 전공과 상관없는 거를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당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원래 무슨 전공이시죠? 60년대에서 이제 80년대까지의 서울만을 파는 그런 전공이라가지고 네. 곤충의 비유를 하잖아요. 네. 대학에 파리를 배우러 들어갔는데 파리를 대학 때는 다 알고 석사를 마치면 파리의 팔 하나를 알고 석사를 마치면 파리의 팔 하나에 있는 털 하나를 알게 돼. 사실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데 네.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예, 자기 전공만 그렇죠. 네. 그렇게만 들어가서 역사 전반에 대한 이해는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3권을 소개해드릴 계획인데 한국사 전공자세요. 그래서 한국사와 관련된 책 한 권, 그리고 역사 전반에 관한 책 한 권을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지만 세계사를 전공하고 있는 제 친구가 소개를 해준 세계사 개론서가 있어가지고 그 책까지 총 3권을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인 가장 유명한 바로 그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명한가요? 근데 요즘에도? 그래도 뭐 교과서에 한 번씩은 나오니까요. 제가 2009년판 교과서를 싹 한번 봤습니다. 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교과서에서 등장하지는 않고 네. 아마 저희 배울 때는 교과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80년대 생들까지 정도가 알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80년대생까지 네. 인 거죠. 영화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어떤 영화요?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불임 사건에 연루가 됐었던 대학생들이 이 책을 읽어서 기소가 됐었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바로 이 책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네. E.H. 카의 저작이죠. 일단 잠깐 E.H. 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에드워드 카는 연구자만은 아니었어요. 외교관이었습니다. 원래. 어디 외교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소련. 소련 그 외교관이었어요. 사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80년대 정말 별걸로 다 잡아갔네요. 예, 그렇죠. 외교관으로서 이제 소련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소련에 대해서 이제 더 알아봐야겠다 싶으셨는지 소련사를 쓰세요. 또 그 책이 나왔을 때도 사실 비판을 조금 받습니다. 왜요? 친 스탈린 쪽으로 쓰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빨갱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보여졌고 실제로 이제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게 어떻게 뭐 빨갱이 책이냐, 이건 그냥 역사에 대해서 쓴 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원래 이 저자가 소개를 하듯이 역사가의 주관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시스트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물론 네. 금서라든지 불온서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역사적으로 비판이 돼야 되겠지만 맞아요. 불온서적으로 이제 지정을 한 건데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다. 당대 맥락에서는 그런 이유는 있었다. 허무맹랑하게 그냥 이 사람이 아무것도 그런 연관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거는 아니기는 하다. 아니기는 하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은 책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책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있는 그 문장이 있을 겁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이 문장이 나오는 책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이렇게 쭉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 1장의 선언으로부터 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6장까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처음과 끝만 들으면 되잖아요. 처음에 이 책을 왜 쓰기 시작했느냐 라고 하는 게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1장. 그 1장이 이제 역사가와 그의 사실이라는 그 파트.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지평선의 확대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장. 이 두 장만 보면 되는 건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읽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으셨다고요? 네. 똑똑하셨네요. 그때 제일 빨갱이였었어. 아 그렇죠. 1장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너무 훌륭한 책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2장부터 5장을 읽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심지어 저는 이 책을 거의 초판으로 갖고 있어요. 심지어 읍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읽으신 책으로 제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번역투도 되게 거칠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없게 읽다가 6장 가서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그렇죠. 받았던 6장 읽으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풀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 장 같은 경우가 이제 역사가와 이제 사실이라는 파트인데 뭐겠습니까 핵심이? 역사과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그렇죠. 사실이라고 하는 그의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핵심이 가 있는 건데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이 곧 역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사실은 어떻게 선택되는가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이 1장을 딱 읽으면 네. 그게 2장에 나옵니다. 사회와 개인이라는 이 파트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가 핵심이겠습니까? 사회가 핵심입니다. 사회가 핵심이고요. 사회 안에 역사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가가 개인으로서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이제 설명이 되는 파트인 거고 사회라는 구조적인 틀 안에서 과거의 역사가 선택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에 선택되어진 역사가 현재의 역사가가 영향받은 그 사회에 있는 그 역사가 또 그 과거에 선택됐던 그 역사를 또 선택하는 그러니까 대단히 역사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건 다 주관적이고 다 임의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선택 어디로 향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있겠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파트가 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뉘었을 때 후반부가 이제 3장부터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역사와 과학과 도덕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핵심이 어디겠어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핵심이 과학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역사와 과학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논증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분이 대단히 화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파트를 읽으면. 왜냐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대단히 비과학적인 학문인 것처럼 이때 당시 60년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60년. 이 시기에 이제 그렇게 비판받아 왔었던 걸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다. 역사학도 과학이다. 왜?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제 논증하는 이제 파트인데 역사학도 과학적인 방법론 안에서 연구가 된다.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트가 대단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복잡하긴 복잡해요. 그리고 말장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그 다음 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역사에서 인과관계 아시겠죠? 인과관계로 설명이 다 된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일정한 법칙 안에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역사의 어떤 과학성을 이제 그렇죠. 증명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이라는 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해주고 싶었던 장이었다면 이제 또 이제 질문이 들어. 그럼 그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이번에 대단히 필연적인 거를 강조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코가 낮았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단순한 하나의 인과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단히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이제 그러한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필연은 어디로 향해 가느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역사학에서는 사관이거든요. 어디로 역사가 나아가야 되는가가 이제 사관이라면 이분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마크시스트의 묘물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장입니다. 발전입니다. 발전.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라는 말은 대단히 상대적이잖아요. 맞아요. 대단히 상대적인 건데 이분의 말하는 발전이라는 건 대단히 명확합니다. 뭐겠습니까? 변증법적으로 저쪽으로 가겠다. 맞습니다.
아 여기 좀 이렇게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아니요. 막스 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니까. 네네. 막스가 얘기한 자본주의를 넘어. 네.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간 그렇게 말을 명확하게 하진 않은데 네. 읽어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네. 막스 얘기를 많이 이제 인용을 하거든요. 6장의 제목이 지평선의 확대인데요. 대단히 화나게 계세요. 6장에서도. 이분 이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다가 분노하셨네요. 네, 분노를 하신 건데 왜냐면 이 60년대 초반에 유럽 지성사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를 살짝 하면 이 시기가 유럽에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적 흐름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는데요.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게 역사학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에이치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바로 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이라는 게 뭐고 사실이란 대단히 주관적인 거고 네. 그렇다면 진실이라는 게 어디 있고 또 그리고 다 역사는 그 소설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원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반론을 끊임없이 하는 파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발전이라는 건 명확하게 있고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은 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것처럼 없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산에 비유를 하시거든요. 산. 네. 역사학에서는 되게 유명한 비유인데 남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용산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남산의 모습이랑 강남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모습이랑 여기 이제 안암동이죠. 안암동에서 바라보는 남산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자기가 서 있는 사회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용산이라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남산의 모습이 다를 거고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남산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남산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는 그 여러 가지의 사회에서 분석한 그 남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다 종합적으로 봐서 용산에서 본 남산, 강남에서 본 남산, 저기 안암동에서 본 남산 종합을 해서 그렇게 다시 재해석을 하면 남산이라고 하는 실체를 결국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그게 되게 화나시나 봐요. 진실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네. 네. 역사학의 진실이라는 있고 그 역사학의 진실이라는 것이 대단히 사회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많이 돼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지만 이 변화는 결국은 네. 이분이 저쪽. 네. 네. 여기 오른쪽이니까 여기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책입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그 60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텍스트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양사 책들이 몇 권 있어서 그 책들을 제가 읽은 것 중에 소개를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추천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제 이제 지인 중에 서양사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이제 미국사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그러면은 서양사를 공부하려면 어떤 책이 좋을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둘 중에 한 권을 읽으시면 돼요라고 답변했어요. 서양사 강의. 그 네. 서양사 강의는 네, 역사 학도들한테는 필독서죠. 네. 그리고 서양사 강좌. 둘 중에 한 권을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답장이 와서 두 권을 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게 더 싸더라고요. 서양사 강의가 비싼가요? 네, 33,000원인가? 그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 고동 색깔로 이렇게 있어요. 요즘 고동색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갈색. 갈색. 되게 연식 드러내면 안 되죠. 네, 그 갈색으로 된 그 두꺼운 책, 그것도 되게 꽤 두꺼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개정 증보가 여러 차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한번 개정 증보가 되면서 이제 그 뭐 양장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책도 좀 비싼 편이거든요. 2만 원 한 후반대 정도 되는데 요즘 2만 원 후반대면 비싼 책은 아니에요.
3만 원이네요. 3만 원인데 10% 할인해서 2만 7천 원.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골라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아마도 둘 다 가격이 비싼 걸 보니 두껍겠다. 그러면은 좀 더 싼 게 덜 두껍지 않을까 생각을. 확실히 이거는 그게 아니네요. 양장이 아니네요. 요즘 그 출판사들 제가 그 쓴소리 하나 하자면 그 양장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괜히 가격만 올라가고요. 양장 그거 연구자들한테는 대단히 그거 책 꽂기도 되게 불편하고. 불편해요, 맞아요. 이거 별로예요. 요렇게 뽑아주세요.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건 처음에 이렇게 냈다가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양장으로 바꾸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진짜 상도덕에 위배되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 선생님이 해야죠. 책 그렇죠. 제가 쓴 책은 양장이 돼야죠. 제가 쓴 책 앞으로 나올 제 책들은 다 양장으로 뽑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책은 서양사 강좌라는 책입니다. 박윤덕 외지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박윤덕 그 연구자님 외에도 총 24분의 연구자분들이 참여를 해서 각각의 파트를 다 따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사 유치원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역사 연구자분들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이 그 원고 요청을 드리면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내가 전공하지 않은 파트를 어떻게 써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두려워하죠. 아까 또 예시 들어주신 것처럼 그런 거죠. 나는 이제 그 파리의 솜털 하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파리를 그리라는 얘기죠? 라는 이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을 하시다가 아마 내신 결과물이 이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책을 쓰면은 문장력이라던가 혹은 문장의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서 고생을 하는데 그거를 정말 맞추려고 노력하신 티가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최대한 건조하게 썼나 보군요. 너무 드라이해서 사실은 아마 이거는 혼자 읽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전공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랑 이제 같이 좀 그룹을 만들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은 뭐 같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독서 모임 형태로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판사의 의도는 여기 이제 적혀 있거든요. 21세기 교양인을 위한 새로운 서양사 개설서라는 이제 것을 강조하고 교양인을 강조했다는 건 대중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주 대중서 느낌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역사 연구자들 대중서를 쓸 줄 몰라요. 이건 정말 여러 번의 이 대중 관련된 역사 학계, 대중 관련된 토론이든 시도들이 그런 어떤 그런 모임들이건 이런 게 요즘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토론이나 그런 모임들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결론이 항상 그래요. 우리는 대중적 글쓰기를 지금까지 너무 몰라왔다. 그래서 사실 역사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논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요. 특히 교수님들이시면 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연구에 더 매진하셨던 분들이 보통 교수님이 되시다 보니까 아마 이 책도 그럴 겁니다. 어렵죠 좀.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편인데 근데 읽으면서 이거는 한번 그래도 끝까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이 쓰신 분들을 봤는데 지금도 활발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최근에 연구된 최신 학설까지 이 책에 넣어야겠다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뒤에 아까 전에 그 참고문헌 같은 것도 보니까 그런 게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중들이 흔히 생각하는 쉬운 글쓰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좀 유추가 되긴 하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죠? 세 번째 책은 한뼘 한국사.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굳이 보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잘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쓴 책입니다. 이걸 하자라고 한 지가 거의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죠. 4개월이 뭐야?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돼서 이제서야 이제 이걸 촬영하는데 그 거의 몇 주 동안 고민하시다가 이 책밖에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 그 문장이 아직도 기억나요. 예.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자신감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만 쓴 책은 당연히 아니니까 뭐 네. 민망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한국사라고 했을 때 한국사 대중서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책이 사실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없어요. 주로 역사 연구자들, 한국사 연구자들이 책을 쓴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으로 쓰는 책은 박사 논문을 공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박사 논문을 일정 부분 수정 보완해서 네. 책으로 내는, 네.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이렇게 내는 책들이에요. 당연히 박사 논문인데요. 저도 여러 연구자들의 박사 논문을 보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대중서라고 볼 수 없는 책들인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팔기 위해서 이름값이 있는 교수님들에게 대중서를 써주십사 부탁해서 쓰는 책들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수님들이 대중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둔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도 어떤 책은 흥미롭게도 대중서라고 냈는데 본인의 논문을 존댓말로 바꿔 실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논문을 대중들을 위해 존댓말로 쓰신 존댓말로 거죠. 쓰셨네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뭐뭐 했어요. 존댓말이 아니라 요체로 이렇게 쓰는 거. 네네. 그게 대중서라고 생각하시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대중과 역사학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에 문제 제기를 던진 신진 연구자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거기 단체가- 어디죠? 네. 그 단체가 바로 네.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젊은 연구자, 역사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네. 지금 한 50여 명의 그 역사 연구자들이 거기에 소속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연구자들이 하지 않았던 대중적인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단체입니다. 역사 공작단이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가 있으십니다. 아무튼 네. 팟캐스트, 뭐 유튜브, 그다음에 시민광장,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일들을 분담해가지고 서로 이제 하는데, 콘텐츠 기획 출판팀이라고 하는 그 팀에서 처음으로 낸 책이 바로 소개드린 그 한편 한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3개의 큰 목차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낮은 곳에 있는 존재, 그다음 두 번째가 금기시된 존재, 3부가 국가 경계 밖의 존재.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냥 뭔가 없어요. 각자 쓴 거예요. 이게 왜냐면 50명이 넘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5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같이 글을 이제 각자 한 10몇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글을 쓰자라고 했는데, 각자 연구하는 주제가 다 다르고 각자 바라보는 역사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뭔가로 엮어내는 거에 대해서 쉽지는 않았겠네요. 아니, 저희는 오히려 그거를 거부했었던 거죠. 글을 쓸 때. 왜 꼭 그래야 하나. 우리 만인만색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아시겠지만 저희는 진짜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처럼 우리가 뭔가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모여서 그러한 역사상,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도 마찬가지인 거죠. 꼭 무엇인가 특정 주제를 묶여서 글을 써야 되나? 각자 이런 최근의 연구 성과들이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했었는데 출판사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희가 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이 책을 쓰진 않았지만 공통된 문제의식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과서 밖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사 파트를 맡았는데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꺼내야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네. 저희 할아버지는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교과서에 나오시나요? 나오세요? 이름이 딱 등장하시나요? 아니요. 예. 망설이는 척 해봤어요. 예, 다들 그렇잖아요. 네. 저희 뭐 조상님들이 뭐 이렇게 막 유명하신 분도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그들의 인생이 값어치가 없는 인생이었는가?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교과서 밖에 있지만 한 뼘 한국사잖아요 제목이. 한 뼘 받기라고 하는 건 지근거리거든요 사실은. 영향을 절대 안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저희는. 그 교과서라는 거시적인 역사상에서.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제 뭐 6.25도 당연히 겪으셨고 일제 식민지도 겪었고 네. 징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피해갔었는지, 그다음 전쟁은 어떻게 겪으셨는지, 고도 경제 선장기에는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이런 것들, 이런 거시 역사와 끊임없이 만났다가 헤어짐을 반복하기 때문에 교과서 밖에 있지만 또 딱 잘라서 이 사람은 교과서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는 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 할아버지의 역사를 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좀 이렇게 그려보는 서술을 이제 한번 해봤었던 거죠. 한 뼘 한국사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심코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되게 흥미있게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책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인문학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런 게 사실 찾기 힘들거든요. 전문 연구자들이 직접 이렇게 대중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사님 많이 느꼈어요. 네. 아주 훌륭한. 네. 2020년 1월부터죠. 한국사 유치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과 관련된 혹은 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가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한국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들을 좀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국사 유치원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좀 5분의 연구자 분들께서 8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또 그 강의에 맞는 학습 교재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간 격주로 진행이 되는데 중간중간 사료 읽기 수업이 포함이 돼서 사료 읽기까지 좀 심화된 이제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그 심화 과정까지 들으시면은 아마도 그래도 그 웬만한 대학에서 진행하는 정치사에 한해서 개론 수업보다 나은 수업을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파일럿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1회차를 진행했는데 일단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죠. 왜요? 그만큼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좋은 콘텐츠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콘텐츠도 가끔 배신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네, 어쨌든 정말 그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또 원고를 쓰셨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충실한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혹은 한국사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셔서라도 시간을 내셔야죠.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후회하십니다. 이거 안 들으시면 대단히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